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채권의 양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채권이 성립되면은 채무자에게 이행기 이후에 자기가 그냥 받으면 될 텐데 굳이 이행기 전에 채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또는 이행기 후라도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겠죠. 이처럼 양도하는 이유는 바로 투하 자본을 유동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양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양도 내지는 채권의 양도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10일자 신문에 의하면은 주병진 씨가 270억 원의 속옷을 팔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병진 씨는 TV에서 많이 봤었는데 사업을 해서 특히 속옷,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로 속옷을 판매해서 기업을 상당히 크게 키웠죠. 근데 그러한 좋은 사람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겼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읽어보면은 좋은 사람들은 9일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주 씨가 이스트 스타 어페럴과 보유 주식 전량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는 기사입니다. 매각 대금은 270억 원이고 이스트 스타 어페럴은 지난달 말 의류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설립된 신생 회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양도, 여기서 양도 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채권 양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채권 양도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채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 양도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명 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팔았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게 되겠죠.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회사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같이 될 텐데, 어쨌든 주식하고 경영권이 양도됐다 해서 회사 자체 종합적인 이러한 하나의 법인이 양도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하나의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여기서는 주식은 좀 더 사원권의 것이니까 구체적인 채권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권리를 팔았다 하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그러한 기사가 될 것입니다. 주공에서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는 분양받은 뒤에 차후에 소유권도 이렇게 갖게 될 텐데, 통상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지요. 이러한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최초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나중에 나갈 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은 나갈 때 임대차 보증금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초에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낸 뒤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넘겨주면 어떨까요? 이 기사에 의하면은 임대 아파트 세입자의 보증금이 압류됐다는 등의 이유로 주공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택공사가 보증금의 압류나 채권 양도를 이유로 해서
여 기사 중에 채권 양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권 양도를 이유로 국민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채권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주공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이 기사에 나오는 채권 양도의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는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또 아파트 공용 부분의 임대 수익은 임대차 목이다 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어린이집으로 임대한 것은 이중수입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채권 양도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채권 양도가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문제되고 있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에 관해서는 특히 법률 업무를 다룰 때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권 양도의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실제상 채권 양도의 효력을 다툴 때 자주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 양도에 필요한 등기가 필요할 때 그러한 채권 양도 등기에 대해서 여기 이남철 법무사님이 한번 기사를 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양도 등기 제도를 한번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툼의 소지를 좀 더 적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분양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하라는 그러한 이제 결정이 있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누가 수령해야 되겠습니까? 통상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분양받을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 분양자와 소유자가 현재까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분양자 내지는 현재 소유자에게 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파트를 당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그 후에 그 아파트를 팔고 또는 분양권을 팔고 현재 소유주는 다른 사람일 때 이 학교용지 부담금은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즉 학교용지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이 권리가 당초에 분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이처럼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을 그러한 지위까지 같이 양도가 됐다고 봐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론이 될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런 돈을 받을 지위가 옮겨졌는지 양도됐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 양도는 중간에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그 분양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죠. 이처럼 채권 양도의 경우에 투하 자본을 유동화시켜서 다시 환수하는 이러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의 약정보다는 아예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상자 대위에 관한 것, 또 변제자가 돈을 갚으면은 그러한 권리자,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는 변제자 법정 대위에 관한 법률 규정도 있습니다.
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채권자 돈을 받을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명령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강제 집행의 수단으로 채권을 집행할 때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추심 명령의 경우에는 돈을 받고 나서 만일 그 받은 액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전부가 됐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가 옮겨진 것이죠. 즉 양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명령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채권자 지위가 넘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유언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지위 보장을 이 마련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지위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양수된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하고, 또 전전하면서 유통되는 동안에 만일 흠이 있는 행위가 끼어든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흠이 있는 행위가 끼어들지 않고, 또 그 채권이 완전하게 지급될 때 채권 양도는 원활하게 그 목적을 수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양수인이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 하에서 증권적 채권이 만들어지고 또 저당권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으로서 채권 양도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지명채권의 양도, 두 번째는 증권적 채권의 양도로서 우리가 증권적 채권의 예로서 지시채권 또는 무기명 채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양도는 어떠한 범죄적 성질을 갖는가? 쉬운 말로 채권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파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채권의 처분 행위로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그러한 계약을 그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또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계약에 의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불요식, 낙성계약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요식이 필요 없고 그냥 승낙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통상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서를,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을 그 유효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양도계약 이외에 그러한 증권을 뒤에 배설을 한다든가 또는 상대방에게 교부해 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넘겨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증권적 채권에 있어서는 유효한 양도계약과 배서 또는 교부 또는 이 무기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서가 필요 없죠. 그래서 단순한 교부만 필요한데,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그 양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양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에 부정하는 종된 권리도 이전하는 수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채권이나 위약금 채권, 보증 채권 등은 그러한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하게 되고, 다만 담보권, 즉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채권 양도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담보 또는 양도담보의 문제로서 물권법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추심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추심 권능을 부여하는 경우와 신탁적 양도가 있는데 의사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신탁적 양도로 보게 됩니다. 또 채권과 채무를 합친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통상 계약 인수라는 표현으로서 다음 시간에 볼 채무 인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체결한 집합 채권의 양도 예약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한다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예약으로 추정한다는 그러한 판례입니다. 먼저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이러한 채권은 증권적 채권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채권의 성립과 존속, 행사, 양도에 증권의 작성과 교부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채권입니다. 또 채권 증서가 만일 작성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명 채권의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증거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법 449조 1항 본문에서 그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지명채권은 다만 이 뒤에 보는 증권적 채권하고는 약간 다른데 증권적 채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증권에 표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증권을 그냥 넘겨주면은 채권 양도가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명채권은 채권자, 사람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의 주체를 바꾸는 데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성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채권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그러한 채권이 예가 될 텐데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이런 것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성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는데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라는 좀 특별한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 이것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고 단순히 통지만 가지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요건을 좀 더 추가하는 좀 강화하는 그러한 그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의 채권자에게 급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양도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차주, 사용대차의 경우에 사용차주의 채권이나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권, 또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이런 데서 사용자의 채권 이러한 것은 특정의 채권자에게 급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가 제한이 되고 그 외에 위임관계에서 위임인의 채권이나 종신정기금 채권 등도
특정의 채권자와 관련되어 있는 신뢰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가 제한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특정의 채권자 특별한 관계가 이렇게 맺어 있는 경우로서 상호 계산에 포함된 채권이나 당좌 대월 계약상의 채권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계산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도 양도가 제한된다라고 봅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양도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양도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살펴보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밑에 다수 의견을 보면은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특별법에 의해서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일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처벌을 하도록,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임금이 근로자에게 들어갔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왜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다 특별 규정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즉 생존권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 지급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서 물론 소수 의견도 있지요. 같은 판사, 대법원 판사님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임금 채권도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다수 의견은 임금은 양도할 수는 있지만은 직접 양수인이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만 이야기된 것이고 제3자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제한했다는 것을.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채권 양도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세를 살면서 그 임대보증금을, 세가 끝난 뒤에 임대보증금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을 넘기는 것이죠. 돈을 빌리기 위해서도 넘기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많게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 당초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을 이렇게 맺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특약은 제3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일 그것을 팔았을 때, 즉 양도했을 때 나중에 계약이 끝난 뒤에 임대인은 누구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을 감수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이를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에게 양도금지를 한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자기가 계약했던 임차인하고 임대차 보증금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이러한 법률 분쟁을 하면 되는데, 전혀 다른 제3자가 나서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해지죠. 따라서 그러한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은 그냥 말로도 했을 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것을 특약으로 명문화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3자에게 제3자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양수받을 때 통상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3자도 그러한 특약사항을 알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특약을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또 제한이 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법률에 의한 그 양도가 금지되는 그러한 채권은 압류도 금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부양 청구권이나 연금을 받을 연금 청구권 또는 국가배상 청구권, 군인 보험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이러한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이것을 지급받을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양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채권 양도가 됐을 때 그 대항 요건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민법 450조 1항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통지는 이를 통상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이 통지는 양도인만이 유효하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것은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채권 양도 양수가 있을 때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되는데 양수인이 그냥 자기가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판례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양수인이 하는 통지도 유효한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한 통지권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특정의 채권이 특정의 자에게 양도됐다 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고 만일 이러한 지명채권 양도는 사전에 통지할 때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양도한 뒤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를 양수인이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양수인이 자기가 내가 양도받았다 이렇게 해서 통지하면은 그것은 권한을 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지만은 양도인으로부터 통지할 권한을 받았고 그러한 권한에 의해서 통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효력이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즉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그러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함에 있어서 대리관계를 표시를 했을 때는 효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대리권에 기해서 양도됐는지를 알 수는 없지요. 따라서 그 효력이 없다라고 여기 기본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 대리권에 기해서 받았다라는 그것을 즉 현명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원칙이지만은 대리인이라고 굳이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이건 대리권을 받아서 통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 사정에 비춰봐서 알 수 있었으면은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통상 채권 양도 통지서 뒤에 그 양도 양수 계약서라든가 기타 위임장 이런 것들을 다 첨부했을 때에는
채권에 기해서 통지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으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승낙도 일종의 관념의 통지입니다. 또 이러한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승낙할 때 좋다, 즉 채권자가 그렇게 채권을 통지해서 앞으로 양수인에게 이제 돈을 갖게 될 텐데, 이러한 채권 양도에 대해서 그 승낙하는 것이 양도자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든 채무자는 할 수가 있다라고 현재 학설과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동안에 그 기간에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그러한 통지나 승낙이 없을 때는 채무자가 알 수가 없죠. 채권 양도 통지, 그 양도가 됐는지. 따라서 양도가 됐는지를 모르고 양도인에게 변제를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변제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지나 승낙의 효력은 어떨 것인가? 통지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를 유보한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 사유로 대항이 가능한데, 만일 채권 양도 통지가 있고 또는 승낙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좋다, 그 인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양수인에게 이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이 주로 채권 양도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서 원상복구 비용의 보증금이 있는데 이것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판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입이라든가 이런 관리비, 통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이행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다 공제하고 이제 주게 될 텐데, 만일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원상복구 비용의 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까 말한 그러한 비용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즉 당연히 공제돼야 할 그러한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의를 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면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채권 양수를 대항할 때, 지명채권의 양도를 대항할 때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통상 확정일자라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언제 혹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을 공부할 때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확정일자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기입한 날짜 이런 것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에 통지나 승낙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증사무소에서 아예 공정증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제3자는 그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예컨대
양도된 채권 위에 질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채권 양도가 됐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먼저 채권 주체가 바뀌는 것이라 그랬죠. 처분행위라 그랬기 때문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러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의 경우에 어떠한 채권을 받을 것인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받는다고 했는데 채권 중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어떠한 지위에 있게 될까요? 채권 양도에 의해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 압류가 되는 것이죠. 다만 나중에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그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 가압류된 것이 그 가압류한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갖고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어서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 채권 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 명의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그 가압류가 아니라 진짜 압류가 돼서 그 권리가 행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채권이 실행이 되니까 그 가압류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권리를 잃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한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해서 실제 집행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가 됐을 때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들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것입니다. 즉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도 이전이 되는데 그 저당권의 경우 또는 유치권, 질권의 경우 유치권과 질권은 점유가 요건이니까 점유를 이전하고,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지명채권이 양도됐을 때 본래 채무자가 채권 그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는 당연히 존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가서 증권적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적 채권은 유가증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유가증권은 양도성을 본질로 하게 됩니다. 즉 채권의 성립과 양도, 행사 등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가 증권에 의해서 표창되는 그러한 채권을 증권적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같은 사례의 경우에 우리가 증권적 채권의 몇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 신지혜가 있죠. 품 안에 이 달러를 가득 갖고 있는데 LPGA 시즌 3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ADT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를 현찰로 이렇게 지금 받았는데 이걸 그냥 갖고 오게 될까요? 그게 아니고 기사를 보면은 실제 우승 상금은 수표로 준다 그랬죠. 자, 그럼 요 받은 그냥 돈을 갖고 오면은 현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만일 요 수표로 바꿔서 실제는 수표로 준다는 것이죠. 요 수표는 어떠한 성격이 있을까요? 실제 돈은 아닌데 수표는 나중에 현금과 같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돈을 현금을 받을 권리가 수표에 표출이 되어 있는, 표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증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11월 18일자 신문에는 안방 침대 밑에 2,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품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돈을 내서 산 것도 있고 이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장 아들이 아버지를 팔아서 받고 또는 뭔가 뇌물이나 이런 거의 수단으로 이 상품권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도 권리가 증서로 표현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0억 통장을 직접 받았다 했죠. 통장은 어떻습니까? 예금을 받을 채권을 표상하고 있는 이러한 증서로 볼 수 있고 그것은 직접 채권과는 좀 다른 뒤에 볼 수 있는 면책증권 또는 면책증서로도 보이는 겁니다. 떨어지는 주가에서 주식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원권의 지위가 표창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직접 채권과는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증권으로 지위가 표상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회사의 경우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주주가 여기 주식을 인수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또 회사를 사고 파는 이러한 매각 기사에서도 결국은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증권적으로 이렇게 권리가 표상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증권적 채권에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 소지인 출급채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지시채권의 경우에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화증권, 어음수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증권에 배서하고 이서라고 하지요. 배서하고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서는 통상 배서인의 서명과 기명 날인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서의 연속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배서 연속을 조사할 그러한 의무 또는 배서인의 서명 날인 및 소지인의 지위를 조사할 권리를 주게 되는 것이고 증권과 교환해서 변제할 그러한 의무가 있죠. 또 변제기 이후에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변제기가 지났다 해서 바로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의 변제 장소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있으면 거기서 하고 없으면은 채무자의 현 영업소, 영업소가 없는 때는 현 주소에서 이행하면 됩니다. 변제 시 소지인에게 증권의 영수 기재를 요청하고 일부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증권이 멸실이나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서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기명 채권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람 이름이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교부에 의해서 성립 내지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서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이고 통상 무기명 사채나 무기명 수표, 상품권, 철도 승차권, 입장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명 소지인 출급 채권의 경우에 이것도 무기명 채권의 한 변형인데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해라 하는 그러한 것이고 우리 상법과 수표법상의 전형적인 유가증권에 이해가 되면서 이것은 무기명 증권과 같게 다룹니다. 비교할 것으로서 면책증권 또는 면책증서가 있는데 이것은 그 권리가 표상됐다기보다는 변제자에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변제했을 때는 면책, 책임을 없게 해주는 그러한 증서입니다. 따라서 철도여객의 수화물 상환증, 수화물 상환증을 받고 물건을 내주면은 책임이 없게 되겠죠. 또 음식점의 경우 휴대품을 예치하는 그러한 증서가 발행됐을 때 상호 휴대폰과 교환해주면은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책증권 내지는 면책증서는 선의 변제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발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실제 채권이 표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이제 양도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데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좀 더 엄격한데 반해서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보다 더 자유롭게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채무 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